이제는 비 피해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서 지금 서울과 경기 등 중북부 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석준 기상캐스터.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은 철원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오고 있으며 비구름의 중심이 점차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상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많은 비를 쏟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철원 지방에는 1시간에 36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호우경보, 서울과 경기 남부, 나머지 강원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비는 북쪽으로부터 점차 내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철원에 118mm, 강화 51, 서울 38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150mm가량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에 최고 250mm, 충청과 남부 지역에도 10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 남동 쪽에 제7호 태풍 올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1시간에 18km의 속도로 움직여서 다음 주 전반에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점차 들어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많은 비가 내린 서울 시내 상황은 어떤지, 또 오늘 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진 기자. 네, 이영진입니다. 네, 먼저 지금 서울 시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가끔씩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발은 오늘 오후 4시 이후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등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평소 주말보다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피서철을 맞아 행락 차량이 몰린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한남대교 남단 부분에서는 오후 들면서부터 계속 몰려든 차량들로 심하게 밀렸습니다. 한때는 거의 차량 흐름이 끊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소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는 서울 봉천동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봉천 구계를 지나던 리미콘 트럭이 미끄러져 인도로 뒤집혀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게릴라성 폭우로 도시 대부분이 침수되는 불난리를 겪었던 포천과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오후 6시부터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기상예보가 바뀌었습니다. 빗발은 다행히 저녁 8시가 넘으면서 다소 가늘어지기는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수해를 겪은 경기도 연천 지역도 연천댐 7개 숨을 모두 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50mm 이상 비가 내린 강화 지역은 저녁이 되면서 빗발은 다소 약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서울 강화 구간 국도변 전봇대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각 지역 재해대책본부는 아직은 큰 피해가 없지만 기상예보가 호우주의보와 경보인 만큼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 해수욕장 등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빗길 교통사고도 많았습니다. 사고 소식 권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 해수욕장에선 피서객 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에선 수원에서 피서온 19살 이동현 군이 2m 높이의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안의 연포 해수욕장에서는 피서온 29살 박흥식 씨가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러 들어갔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하간포 해수욕장에서도 튜브를 타고 놀던 9살 김희수 군이 실종되는 등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도 영월군 목골강변에서는 서울에서 피서온 19살 이석주 군이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실종됐습니다. 강원도 고성 무송정 앞바다에서도 32살 전명환 씨가 수영을 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수인산업도로에서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45살 박성태 씨 부자가 숨졌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국도에서도 피서길에 나선 차량들이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오늘은 지리산 호우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97명의 인명피해를 냈던 지리산이 지금은 재해 대비를 잘 갖추고 있는지 천연수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 지리산. 불과 2시간 30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야영객 1200명이 고립돼 97명이 사망 실종되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리산.
위험지구 계곡 곳곳에는 여전히 무단으로 야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태풍 니일이 지날 때도 경보에도 불구하고 천여 명이 지리산을 찾았다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아이고 위험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 가지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거의 안 나갑니다. 뭐. 행정당국이 마련한 방제 대책들도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산 정상에 폭우가 내려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 우량 경보국 33개를 설치했지만 효과는 부정적입니다. 또 계곡에 들어가면 이 울림으로 통해서 과연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방송소리 뭔지를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기상청도 슈퍼컴퓨터까지 도입했지만 돌발성 호우를 충분히 예측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 방지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오늘 지리산 참사 현장에서는 유족들이 일주기를 맞아 위령제를 치렀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남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빗길에 사고를 내는 바람에 고등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춘천방송천국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이 사고 당시의 처참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왼쪽 범퍼가 가로등과 충돌한 후 회전을 하면서 바로 뒤 방호벽에 부딪혔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녀 고등학생 4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남의 차를 훔쳐 타고 유원지로 놀러 갔다 오던 길이었습니다. 키가 제 그 팔걸이 밑에 안에 제가 지갑 어제 놔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예비키가 들어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음주관계는 치여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박장에서 한 달 새 무려 186만 달러를 날린 존 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연 이 존 장이 누구냐는 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은 이미 존 장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 호텔 카지노의 한국인 담당 수금자였던 로라츠가 최근 이딴 기자회견을 통해 거액의 도박빈 명세서를 공개함에 따라 지난 97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의사부는 로라츠의 진술을 토대로 이 호텔에서 도박을 한 44명의 명단을 확보해 37명을 형사처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한국인으로만 알려진 존장이라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96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186만 달러, 당시 환율로 15억 원을 잃은 사람입니다. I'm done with the Korean prosecutor office. I give them all the reasons. They took it actually. 로라츠의 말대로라면 당시 검찰이 축소 수사를 한 셈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존장의 정체를 놓고 언론사 간의 맞고발 사태가 빚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장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곳은 검찰뿐이지만 검찰은 웬일인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대우 사태로 국가 신용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빛은행이 해외에서 10억 달러를 유치하기로 했다가 성사 직전에 무산됐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 사태로 대외 신인도 악화의 불똥을 가장 먼저 맞은 곳은 한빛은행입니다. 해외에서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해 10억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서명 단계에서 무산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장 상황이 최악인 관계로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협상 기간 동안 대우 사태가 터진 데다 한국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을 우려한 미국 신용평가기관 S&P사의 보고서까지 발표되면서 가격 협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한빛은행은 주식 인수 가격으로 한 주당 최소 9,000원을 고수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8,500원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한빛은행의 해외 주식 예탁 증서 발행이 보류됨에 따라 똑같은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하려던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우에도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투자가나 채권단들은 대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재우 처리를 비롯해서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빛은행은 은행장이 뉴욕에 직접 남아 다시 외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우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에서의 협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석두입니다. 가장이 집안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갑자기 가장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남겨진 재산을 몰라서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60대 미망인이 숨진 남편의 예금 15억 원을 찾는 뜻밖의 횡재를 했는데 바로 금융거래조회라는 서비스 덕택이었습니다. 홍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돈 15억 원을 찾아낸 사람은 서울 방배동에 사는 64살 김모 여인입니다. 김 씨는 최근 남편이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갑자기 숨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남편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뜻밖에도 종금사 2곳에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예치해둔 15억 원을 찾게 됐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일일이 묻기에는 엄두도 나지 않던 이를 신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예치금을 찾아낸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그 해당 협회에 그 서류를 이첩을 해가지고 해당 협회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주 내지 한 달 정도 내에서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입니다. 숨진 가족의 금융자산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이 양식을 비롯해서 사망 확인서 등 몇 가지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1년 전에 만들어진 이 서비스는 요즘 하루 신청만 150여 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돈이 있는 계좌를 찾아내는 경우는 신청 건수의 5%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 앞으로도 신청이 계속 늘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 농약이 잔뜩 묻은 맹독성 농산물이 시중에 계속 놔두는 것은 농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농협에는 농약 검사소가 있지만 실제로 거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류농약이 허용치의 수백 배를 넘는 농산물이 적발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곳의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유해 농산물을 모두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농협에서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는 신용뿐입니다. 경기도 하남농협의 올해 농산물 출하에서는 모두 4만 500여 건. 그러나 검사한 채소류는 310점에 불과합니다. 검사 대상의 100분의 1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아도 힘들더라고요. 한 10점 정도가 한꺼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하남농협의 영농지도사는 분명. 그나마 농약 검출 전담 직원을 두는 하남농협은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농협에서는 검사 직원이 일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농약이 잔뜩 묻은 농산물까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적발된 135건 가운데 단 한 건을 제외한 134건이 모두 농협을 통해 개통 출하된 농산물이었습니다. 유해 농산물 단속에 나선 경찰은 80여 명을 입건하고 가락동 시장에 유해 농산물을 반입하는 전국 농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암이 불치병인 것은 암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인간의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실험이 성공해 암치료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몸에서 암이 발생하면 암세포들은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분열을 계속하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암세포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미국 MIT의 화이트헤드 연구소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전환시키는데 사상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라스라고 불리는 바람 유전자를 세포 내에 투입해서 무한히 분열을 일으키게 한 다음 유전자 복구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가 자연 소멸하지 못하게 하자 정상세포는 암세포로 변했습니다.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암세포의 발생을 막는 기술도 역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one can study human cancer cells with a precise genetic and biochemical makeup. 이번 성공은 그동안 추정만 됐을 뿐 확인할 수 없었던
각각의 암 발생 과정에도 응용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이용한 암 억제 치료법이 곧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내일 새벽 0시부터 기름값이 오릅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고 왜 또 오르는지 김만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회사 4곳이 내일부터 올 들어 두 번째 기름값을 올립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8원씩, 등유와 경유는 12원씩 인상합니다. 국내 최대 정유회사인 SK도 시기와 인상폭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LPG 가스차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매일매일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힘듭니다. 연초에 비해 국제 원유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름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유회사들의 설명입니다. 한 27, 8원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네. 어떤 그 물가 그 충격 그 완화를 위해 가지고 네. 당분간 이런 소폭 인상으로 지금 유지하겠다. 연초에 배럴당 10달러 선이던 두바이 원유는 현재 2배 가까운 1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값이 오른 이유는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인 데다 세계적으로 석유 소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수급 불균형이 하반기에 갈수록 더욱 확대되리라고 예상이 돼서 가격이 현재 아시아산 유종의 경우 20불 내외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따라서 국제 원유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 올해 안에 또 한 번 기름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만석입니다. 대도시 안에 있는 군부대들이 오는 2003년까지 외곽 지역으로 이전됩니다. 군의 작전 능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세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35만 평 규모의 수영 비행장입니다. 평소 헬기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전 민원이 계속됐던 곳입니다. 국방부는 부산시가 이 비행장 부지에 첨단 정보 단지를 조성하려는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전을 요구해옴에 따라 오는 2003년까지 부산시 외곽으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또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육군 정비대는 내년까지 신동면으로 옮기고 대구 월성 등의 비상 활주로도 이전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천동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은 올해 안에 경기도 성남시 외곽으로 이전합니다. 국방부는 전국 주요 도시 안에 있는 군부대 43군데 182만 평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군용시설 이전 사업은 군의 작전 임무 수행 정대와 군시설 현대화 및 도시 발전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도시 안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해달라는 지역 민원이 매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막상 이전 계획이 추진되면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이 이를 또다시 반대해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세득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마침내 김 전 대통령과의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전국 구상을 위한 여름 휴가에 앞서 이회창 총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정면 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삼김 정치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선 이를 위해 다음 달쯤 제2창당을 선언한 뒤 각계 인사의 영입과 당직 개편을 단행하고 민주산악회의 세력 확대를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과거의 그 삼김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청산하고 이제 그 새로운 정치로 나가겠다. 이 총재가 이처럼 정면 승부로 방향을 잡은 것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우세하고 정치 재개가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도 최근 이 총재를 강력 비난해 두 사람의 연대보다는 정면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한다면 그때는 신당 창당도 불가피하게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터져나온 세풍 사건과 부산 민주계 의원들의 반발 조짐을 차단하고 이 총재가 김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민련의 김용환 의원도 내각제 연내개헌 유보 이후 틀어진 김종필 총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김 총리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각제 연내개헌 유보 이후 틀어진 김종필 총리와 김용환 의원의 관계가 아직은 회복될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내개헌 포기에 항의해 당직 사퇴를 한 김용환 의원은 이제까지 김 총리와의 접촉마저 일체 피해오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원점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김 총리 측은 김 의원 등 내각제 추진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들은 당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김 총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김 의원이 다음 달 2일 각각 자민련 의원들을 오찬과 만찬에 초청해 새 대결의 양상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총리의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김 총리와 완전히 결별하기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큰 틀의 정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되느냐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 요즘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땅을 사라는 전화나 광고를 하는 부동산 회사들이 많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현장 추적에서는 있지도 않은 개발 계획을 마치 진행 중인 것처럼 광고해서 터무니없이 땅을 팔고 있는 한 부동산 회사를 고발합니다. 기동취재부 이석호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개발지역 땅을 시중가의 절반 아래로 판다는 한 부동산 회사입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전화기를 통해 열심히 땅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접대실에는 큼지막한 종합개발 계획도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각종 테마시설과 골프장, 온천 등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라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도로공사는 한 1년에서 한 1년 넘게 갖고 있거든요. 네. 끝나겠죠? 온천도로는 거의 2003년까지 온천도 들어오고. 예. 그러나 이들 회사가 팔고 있는 땅은 현재 소유권을 놓고 민사소송이 벌어지고 있어 자칫 구매자가 고스란히 땅을 날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방 제3자가 사면은 그 재판 결과에 의해서 제3자는 그냥 피해를 보는 겁니다. 더구나 관할군청 측은 현행법상 문제의 땅에 온천이나 스키장 등 어떠한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산림법상의 수원함령 보안님으로서 현행법상 그 개발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회사 측은 그러나 이런 불리한 조건을 일일이 손님들에게 말했으며 광고 내용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변명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광고에다가 골프장 확정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광고를 잘못 냈어요. 시인한 게 잘못 냈는데 제가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그러나 땅을 샀거나 가계약을 마친 사람들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등기부상의 불리한 조건을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보안님이고 소송에 계류 중인 땅이란 걸 설명을 받으셨나요? 전혀 안 받았죠. 토지대장하고 카나라고 외에는 전혀 보여주질 않았었거든요. 현재 서울 강남 지역에는 투자 개발지 땅을 살 것을 전화와 광고로 은밀히 부추기는 부동산 회사가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 땅이 있는데 땅을 사지 않겠느냐. 부동산 회사의 말만 믿고 등기부 등본 확인과 현지 조사를 게을리할 경우 자칫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록 음악 축제가 오늘 인천 바닷가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딥퍼플 등 외국의 정상 그룹까지 참여한 대규모 축제였지만 준비가 소홀해서 빛이 발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찢어질 듯 강렬한 메가톤급 사운드, 젊음의 자유를 거침없이 토해내는 그룹 사운드의 열정이 5만여 평에 이르는 공연장을 강타합니다. 흥겨운 록 사운드에 맞춰 대형 태극기와 함께 온몸을 흔들며 발산하는 젊음의 물결. 이틀에 걸쳐 20여 시간 계속되는 이번 공연은 전설적인 그룹 딥퍼플을 비롯해 국내의 정상급 록밴드 19팀이 참가했습니다. 무대도 길이 50m, 폭 20m 등 단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나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곳곳에 차질을 빚어 원성을 샀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공연이 2시간 이상 지연됐고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배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진흙탕 속에서 서서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장은 10시에 시작이니까 4시간 정도 지연된 거잖아요. 뭐 정말 너무한 거죠. 땅도 너무 질퍽하고 출입도 불가능한 것 같고 교통편도 불편하고요. 여러모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내 공연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며 대표도 문화상품으로 키우겠다는 주최 측의 공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현장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국 의료보험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단이나 노조 양측 누구도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민원실입니다. 창구마다 민원인들이 수십 명씩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두 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겨우 차례가 돌아옵니다. 며칠 전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일처리를 볼 수 없어 그냥 갔는데 오늘 다시 와보니까 뭐 1시간씩 기다리고 아직도 처리가 또 안 되고. 전화 민원 서비스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오늘이 기한인 고지서 재발급이나 보험료 조정 신청을 위해 밀려든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통화가 불가능해요. 이 신청을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직접 나왔어요. 전국 의료보험 노동조합이 공단의 지역순환 인사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벌써 19일째.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예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공단 측과 다음 주부터 연대 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노조 측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노조 간부 200여 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불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오늘은 7월 31일. 노스트라다무스가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예언했던 1999년 7월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부질없는 종말론에 더 이상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는 올 7월에 하늘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핵전쟁이나 해성 충돌 등을 경고했지만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해석은 이른바 그랜드 크로스입니다. 태양계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십자 형태로 배열돼 행성 간 인력 체계가 교란되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대재앙이 몰아닥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태양계는 이와 비슷한 십자 형태의 행성 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이 같은 현상이 지구의 종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9개의 행성들이 십자가 배열을 이뤘을 경우 지구에 미치는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달의 인력의 1%가 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말론자들은 이를 인류 멸망의 전조이며 올해를 지구 종말의 해라고 주장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휴거론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 같은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불안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그 불안한 감을 달래기 위한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결국 종말론 논쟁은 하나의 해프닝이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오늘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안인해수욕장에서는 맨손으로 오징어와 광어를 잡는 이색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강릉방송국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피서객 500여 명이 일제히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파닥거리는 오징어와 광어가 맨손에 잡혀서 올라옵니다. 잡은 고기를 주워 담느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잠수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런 거 처음이거든, 이런 기분? 낚시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생각지도 않던 게 물에 딱 잡히니까 짜릿하네요, 아주 기분이. 예. 어린이들은 생전 처음 해보는 고기잡이에 취한 모습입니다. 이거. 마을 5,000개가 100여 평의 그물에 오징어와 광어를 풀어놓은 곳입니다. 참갑이 10,000원이면 오징어 3마리와 광어 1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오징어와 광어를 잡는 행사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어제 발표된 서울 시내 5개 지구의 재건축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5만 가구가 흘리면서 생길 대규모 전세 수요와 건축 폐기물, 그리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제부 연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만 가구를 넘는 대규모 재건축이 시작될 서울 잠실 지역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입주민들의 이주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많이 옮길 것 같으니까는 송파나 강동구 이쪽으로 소형 평수 위주로 해갖고 전세금이 많이 올 것 같거든요. 이처럼 5개 지구 재건축으로 5만 가구 정도가 이사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는 전세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 아파트도 모자랐고 계절적인 전세 수요까지 합산된다 그러면은 전세 금액 상승이 수도권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철거해 생기는 500만 톤을 넘는 콘크리트 같은 건설 폐기물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수도권 묻고 다시 수도권 써야 하는데 네. 그거 하려면 돈이 드는 게 안 난다고요. 또 재건축 지역들이 대부분 서울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다리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재건축 지역은 물론 서울시 전체의 교통소통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순차적인 사업 승인이나 교통대책 등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영희선입니다. 피서지로 떠날 때 태풍... 뉴스광장 생활정보입니다. 수해당하신 분들 이제 복구 작업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정보 시간에는 침수된 주택을 신속하게 손질하는 방법과 정부 지원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침수된 주택 가장 급선무는 건조시키는 일이겠죠? 그렇죠. 예. 우선 이제 물이 빠지면요, 집을 건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그리고 벽지 같은 거는 습기찬 거를 이제 제거를 시키고요. 장판이 있으면 장판은 걷어내서 새로 이제 말려야 됩니다. 장판 밑에 그 위에 있으면 이게 건조가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창틀의 창문은 목조 창문 같은 거는 창틀에 끼워 놓고서 건조를 시켜야 뒤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자체가 균열이 돼 있으면은 이 전문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셔갖고서 주택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건조는 시켰지만 집 같지 않은 집을 보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울 텐데 돈이 있어야지 뭐 복구를 하든지 새로 짓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9월 달부터 지원한다 그러는데요. 25.7평 이하 전용 면적 2,700만 원까지 일단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침수주택의 세대별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이거 무상입니다. 지원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바닥 이상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조를 하고요. 주택이 완파가 됐을 때 정부에서 30%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데요. 이게 최대 8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알선해 주는데요. 60% 정도의 금액인 1,620만 원을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장기 분할 상황을 하고요. 또 개인 부담 10%는 2,700만 원에서 노력 부담도 본인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 270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돈을 지원하는 건 2,430만 원입니다. 네, 이 경우는 완파된 경우요? 주택이 반파가 됐을 때는 위에 완파된 지원금의 50%를 지원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주택이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서 구조 안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이 반파 지원금 되는 50%까지도 지원한다 그러고요. 만약에 그냥 수리를 원한다 그러면 60만 원까지 보전한다 그럽니다. 또 세입자들이 주택이 무너져 가지고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세입자 보조금으로 300만 원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당하신 분들도 이번에 또 똑같이 적용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이 돈을 근데 받으려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우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시군구청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는 재대책본부에서 다시 거기 확인해가지고서 다시 시군구청에서 돈을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뭐 상당히 빨리 해준다 그러는데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한 달 정도 안에 되겠죠. 한 달이면 꽤 오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제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분들, 가장 막막하신 분들일 텐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좀 경제적이고 신속할까요? 제일 쉽게 하는 건 우선 이제 쉽게 자기 본인이 자재 구입해갖고 직접 하는 게 제일 솔직히 돈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남한테 맡긴다 그러면 적어도 한 30% 이상 금액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견적서를 몇 개의 업체한테 분명히 받고요. 그리고 공사 금액을 정확히 하시고 계약서에 추가 비용이라든지 향후 그 하자 보수 같은 걸 확실하게 명기하셔가지고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공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 데만 복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새 집처럼 단장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개보수 작업을 통해서 조금은 좀 새롭게 보이고 싶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그런 방법에는 어떤 게 있죠?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개보수 하려고 그러면 외관만 일단 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외관만 수리한다는 거는 뭐 페인트 칠만 하더라도 미적 감각도 실험적인 상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낡은 아파트 주택 내부 개조하듯이 일부 내부를 새롭게 도배를 한다든지 또 페인트 칠도 내부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고 욕조나 싱크대, 도배 등 일부분만 개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개보수하는 거는 색채의 조화, 그다음에 금액을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 조화를 이루게 한다 그러면 효과적인 상태의 그 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개보수를 할 때 기존 건물의 용도를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금년 5월 9일부터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용도 변경을 쉽게 할 수가,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현재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를 근린생활시설, 예를 들어 약국이나 다방이나 음식점 등을 신고만 하면 바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효율적으로 수익성 있는 부동산으로도 지금 이 기회에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좀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정부의 지원이 좀 빨리 또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침수주택 관리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의 정광영 소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재건축에 대한 세부 계획이 확정이 안 지어져서 사고 파시는 분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4개 저밀도 지구의 아파트 가격도 올해 초보다 20% 안팎씩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저밀도 아파트는 입지 여건이 좋지만 이미 값이 많이 올라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교통체증 등 주변 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잠실지구 24,000 가구와 반포 13,000 가구를 비롯해 모두 6만여 가구가 쏟아져 나오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용 18평 이하 의무 건축비율이 높아서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가격이 떨어질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사업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성급한 투자에 앞서 수익성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